기다린 지 20분 정도가 지나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은정이가 보였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은 모습이었죠. 조금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냥 올라오시지. 무겁게 뭘 또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며느리는 제가 싸온 미숫가루와 들기름을 열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아가, 들기름은 빛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싸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미숫가루는 나눠서 냉동실에 두고. 알겠어요. 그런데 좀 이따 정리할게요. 베란다도 시원해요. 잠깐 저기 놓아도 괜찮잖아요. 민준이는 언제 돌아온다는 말 없었니? 통화 안 하셨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머니가 직접 물어보세요. 어디 가려고? 네, 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앞에 좀 나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며느리는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난 집은 이상할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소파에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어 이것저것 살피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뜻밖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윤미숙입니다. 70이 넘은 엄마예요. 저는 외동아들을 30이 넘어서 늦지막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도 늦게 했죠. 그래서 70이 가까운 나이에 겨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요. 이제 결혼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모진 세상 풍파가 왜 이리 멈출 줄 모르는지 마음 한 구석이 늘 짠합니다. 저도 팔자가 박복하여 어렵게 아들 하나 키워냈는데 아들마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합니다. 자는 아들이 10살이 될 무렵부터 혼자가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맞선을 봐서 결혼한 남편.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제 속만 썩이는 한량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나마 하루 번 돈도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썼죠.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종종 여자를 만나러 갔던 것도 저는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은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사는 곳은 시골 총구석이었고 고지식한 성격의 저는 아예 이혼에 대하여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죠.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드신 후 당신들이 운영하던 작은 방앗간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던 작은 가게라 다른 형제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어받은 그 방앗간에서 땀방울을 묻히며 살았습니다. 고추도 갈고 기름도 짜고 떡도 만들며 평생의 삶을 살았지요. 그 와중에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죠.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민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더 집에 붙어 있질 않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힘들고 귀찮기만 한지 더욱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인 듯 남인 듯 살던 세월이 10년. 남편은 민준이가 10살도 되기 전 집을 영영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다른 여자와 일찍이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놈의 구질구질한 집구석.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앞으로 나 찾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알겠어? 아니, 민준 아빠. 이제 민준이 9살인데. 9살이면 다 컸지. 뭘 더 해줄 게 있어?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9살이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눈치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얼마나 귀신같이 눈치를 채던지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빠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잘 있지도 않았고 가끔 만나도 퉁명스럽게 대할 뿐 놀아주지도 않는 아빠였지만 아들에게는 그래도 소중한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매일같이 울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다정한 엄마도 아니었어요. 천성이 무뚝뚝하다 보니 아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울 때마다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만 내쉬곤 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곡식 냄새를 좋아했으니 이걸로라도 위로를 해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고소한 미숫가루를 달달하게 타서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다 싫다며 미숫가루를 밀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짜증을 내며 아까운 미숫가루를 바닥에 엎어버리기도 했죠.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바닥에 엎으면 어떡해. 저는 아까워하며 미숫가루를 걸레로 훔쳤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이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빨리 아빠 데려오라면서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거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게 얼마나 달콤한 줄 아니? 제가 끈질기게 미숫가루를 권하자 어느 날 아들은 한 모금 받아 먹더군요. 그리고 한 컵을 금세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울어대니 배고플 만도 했죠. 그렇게 저는 민준이가 눈물을 보일 때마다 미숫가루를 한 잔씩 타줬고 얼마 후 아들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어린 나름대로 받아들인 거겠죠. 이제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조숙한 아이로 자라났죠.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뭘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뭐 하나 귀찮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도 떠나버릴까봐 겁을 냈던 걸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민준이가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아이가 어린 마음에 품고 있을 불안함과 외로움이 저를 늘 괴롭게 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 미안함이 제 마음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방앗간에서 제법 사고도 많이 쳤죠. 한 번은 엄마를 돕겠다며 방앗간 기계를 몰래 돌리다가 고장을 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떡을 쪄보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떡을 불 위에 올려두었다가 홀랑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미웠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엄마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친 사고였으니 어찌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마냥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준이는 오랜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단둘이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남편이야 있을 때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으니 떠나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졌죠.
어차피 혼자 벌고 혼자 책임지는 삶이었으니까요. 민준이도 그랬을 겁니다.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는 아들. 덕분에 저도 민준이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는 딱히 잘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못하지도 않았어요. 평범했죠. 다만 운동을 좋아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속썩이는 일도 없었고 평범하면서도 착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무난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한 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시장 한 구석에 있는 방앗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민준이가 서울로 떠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특히 미숫가루를 만들 때면 민준이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힘든 방앗간 일도 그만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배가 다 부르다. 방앗간 일이 힘들게 뭐가 있니? 요즘에는 옛날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너는 얼른 예쁜 색시나 데려와. 아이, 벌써부터 무슨 색시예요? 장가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도통 결혼한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려고 하자 저는 애가 탔죠. 민준아, 이러다 엄마 이른을 넘겨서 며느리 보겠다. 나이 찼다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지. 알아서 잘 만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한다는 아들의 말에 걱정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어느 날 민준이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집에 왔습니다. 아들의 나이 36, 엄마로서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진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의지하던 아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결혼한다는 여자는 아들의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격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괜찮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말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속이 깊어 보이는 인상.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뤄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너희들이 잘 살면 그걸로 모두 다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아볼게요. 결혼할 때 평생 방앗간을 하며 성실하게 모아온 돈 1억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셋집을 얻을 때 보탬이 되었으면 했죠. 아들은 놀란 얼굴로 펄쩍 뛰며 극구 사양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힘들게 모으신 돈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다 너 주려고 모아온 돈이다. 좋은 집 잘 구해서 살아봐. 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씩씩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별탈 없이 잘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던 무렵 아들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제법 탄탄한 줄 알았던 아들의 회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망하고 말았어요.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들은 몇 달치 월급도 받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준아, 젊으니까 금방 다시 취직하면 돼.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라. 아이, 뭘 말을 해요? 그동안 저희도 모아둔 돈 있어요. 금방 다시 직장을 잡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밝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아직 신혼이라 수중에 돈도 없을 텐데. 괜찮아요. 은정이도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해도 신혼 초 전셋집 마련으로 생긴 은행 빚이 있었고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 걱정이 컸습니다. 보태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방앗간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왔는데도 정작 아들이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떠나 이제는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 남편이 밉기도 참 많이 미워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잘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죠. 엄마 마음이란 무엇인지 아들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자꾸 뭔가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리 도와줄 길 없으니 그저 먹는 거라도 든든히 챙겨주자는 생각이었죠. 민준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미숫가루를 한 봉지 가득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참기름을 짜서 보내고 떡도 만들어서 부지런히 택배 상자에 담아 보냈죠. 그런 게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보낸 뒤에는 꼭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은정아, 나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며느리는 아들이 실직을 한 후 목소리가 부쩍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태도도 조금 쌀쌀맞아졌죠.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내가 콩찰떡 좀 만들어서 보냈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뺏어 먹으면 좋아. 밥하기 귀찮을 때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거라. 떡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떡은 금방 쉬어. 내가 아이스팩이랑 같이 보내긴 했는데 받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알겠지? 네, 냉장고에 넣을게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은정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목소리에서조차 감정이 묻어나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원래부터도 사근사근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들이 실직한 이후로는 저에게도 말끝이 매섭게 느껴지더군요. 저한테도 이러니 아들에게는 얼마나 더 차갑겠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남편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 지독한 소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가 제 입장에서는 못내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괜히 감정이 상해봤자 아들 부부에게도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도 제 서운함이 며느리에게도 은연중에 느껴지긴 했나 봅니다. 나중에는 은근슬쩍 제 전화도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꾸 음식 보내주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아들도 미숫가루나 떡을 좋아하니 당연히 며느리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촌에 사는 촌스러운 시어머니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의 재취업은 생각보다 금방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밥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오래도록 이부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에서야 까무룩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전화로만 소식을 듣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직접 얘기를 나누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할 때마다 민준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오히려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먼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마련했다는 신혼집도 사진으로만 보고 말았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저도 아직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항상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갈 일이 없었죠. 그런 아들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신다고요? 엄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안 좋잖아요. 아들은 제가 한번 서울에 가보려고 한다는 소리에 듣고 말리더군요. 때가 안 좋으니까 한번 가보려는 거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되시면 제가 집에 한번 내려갈게요. 여기는 분위기도 안 좋고. 너 직장 구하느라 바쁘다며. 뭐하러 아까운 시간 써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 간 김에 너 신혼집 구경도 한번 하고. 얼굴만 잠깐 보고 내려올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내려갈게요. 아이 얼굴만 보고 내려온다니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사는데 참. 아들은 제가 서울에 간다는 걸 탐탁치 않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엄마의 감이 그랬습니다. 아들의 어두운 목소리, 얼음처럼 차가운 며느리. 입으로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유리처럼 불안불안했어요. 정말 괜찮다면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방앗간을 하루 쉬고 서울로 향했어요. 아들이 무겁다며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저는 들기름 2명과 미숫가루를 챙겨 들었습니다. 전에 보내줬던 걸 다 먹었을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든다고 들었는데 어느덧 이른이 된 저는 그 짐도 꽤 버겁더라고요.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들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차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자주 쉬어가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후 1시쯤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11시에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눈을 뜨니 채비를 서두르게 됐고 기차역에 가니 빠른 기차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얼른 표를 바꿨습니다.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오늘 1시쯤 오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표도 예매해 드렸잖아요. 늙어서 그런지 눈이 새벽부터 떠지는 걸 어떡하니? 기차역으로 가니까 빠른 기차로 바꿔주더라. 지금 너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 어쩌죠? 제가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와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딱 1시가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 좀 할게요.
민준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은정이가 바로 아파트 입구로 나간대요. 지금 집에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 여기 벤치에 앉아 있을게. 그렇게 저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금방 나온다고 했던 며느리가 한참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 경비실에 가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몸이 으스스해졌습니다.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며 손을 비볐죠. 제 옆에는 들기름 2병과 미숫가루 상자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전화라도 해야 하나? 기다린 지 20분 정도가 지나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은정이가 보였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은 모습이었죠. 조금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요. 며느리는 제게 다가오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놓인 짐을 힐끔 보더니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올라오시지. 무겁게 뭘 또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미숫가루 보낸 지가 오래되었잖니. 다 먹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지. 그리고 좋은 들기름도 가져왔어. 은정이는 마지못해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마디 더 하지 않고 휙 뒤돌아 아파트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먼 길을 달려온 시어머니인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 없다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사근사근한 태도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했나 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며 움츠렸던 제 몸이 이번엔 마음속에서부터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따라 들어간 신혼집은 참 깔끔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살림을 잘 꾸려놓고 살더군요. 그걸 보니 조금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집에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따뜻함이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마 음식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집안의 온도가 낮아서 그렇게 느껴졌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실의 한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잠시 쳐다보던 며느리는 제가 싸온 미숫가루와 들기름을 열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며느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들기름은 빛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싸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미숫가루는 나눠서 냉동실에 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만 아차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시어미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좀 이따 정리할게요. 베란다도 시원해요. 잠깐 저기 놓아도 괜찮잖아요. 툭 내뱉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주눅이 들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 싶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투와 태도가 왠지 남 대하듯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들과 불화가 깊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과 싸웠는데 내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민준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말렸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고집을 부려서 찾아온 게 슬그머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언제 돌아온다는 말 없었니?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화 안 하셨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머니가 직접 물어보세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더니 갑자기 다시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네, 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앞에 좀 나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며느리는 쌩안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를 집에 덜렁 두고 나가는 모습에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다 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왠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 부부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은연중에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난 집은 이상할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소파에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베란다로 나가 며느리가 둔 들기름과 미숫가루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익숙한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택배로 보냈던 미숫가루였어요. 봉투에 담긴 채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열어보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하나도 안 먹고. 그걸 보니 제가 또다시 낑낑대며 들고 올라온 미숫가루가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냉장고도 열어봤어요. 냉동실 한쪽에는 몇 주 전 보냈던 떡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기 좋게 소분해 둔 것도 아니고 보냈던 그대로 아무렇게나 쌓여 있더군요. 당연히 떡도 하나도 먹지 않은 모습이었죠. 미숫가루도 떡도 기름도 모두 제가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버려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어요. 아니, 민준이 녀석이라도 알아서 좀 챙겨 먹지. 집에서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서운한 마음을 넘어 은근히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이 있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들기름을 잘 싸서 냉장고에 넣고 미숫가루도 냉동실에 나눠 넣으려고 비닐봉투를 찾으려 했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어 이것저것 살피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뜻밖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며느리 쪽은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들 쪽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걸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옆에 주저앉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종이를 본 뒤로야 먹지 않고 그대로 둔 음식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쌓였으면 정성껏 보낸 음식들조차 손대고 싶지 않았을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겨내야지. 왜 이렇게까지 와버린 걸까요? 먼 지방에서 살며 자주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방치했던 제 자신도 한없이 싫어졌습니다. 왜 힘들면 힘들다고 부모에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거실에 앉아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내가 냉장고를 좀 정리하려다가 이걸 찾았는데 이건 뭐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터지듯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남편이 벌써 실직을 한 지 2달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금방 취직도 안 하고 한 달은 저도 그러려니 했는데 2달째 취직 소식이 없으니 정말 답답해요. 최근에는 매일같이 싸우니 이렇게 결혼 생활 하면 서로 불행해지기만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하소연에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그 아이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2달인데. 조금만 기다려보지 그러니. 너무 서둘러서 취직하면 오히려 또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살림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이대로 가면 금방 돈도 떨어질 텐데. 저도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니 눈물이 가득하더군요. 할 말이 많지만 다 쏟아내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품 안에 있던 통장을 꺼내 며느리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걸로 좀 버텨봐라. 며느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며느리는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든 일 때문에 너도 참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구나.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조금만 더 버텨볼 순 없겠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죠?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어머니가 보내주신 떡이나 음식들, 그것들마저도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보내주신 정성도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다 제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은정아. 사람이 힘들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 보이기 마련이야. 나도 다 이해한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며느리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 땐 서로에게 기대야 해. 지금은 민준이가 내게 많이 의지하고 있을 거야. 너도 민준이를 붙들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해. 2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식사 시간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2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은정아. 잘 지내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그렇게 집으로 내려오고 나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서 이혼 소식이 들려올까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아이들 소식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졸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은정이도 저보고 잘했다고 좋아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소식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민준이와 은정이는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작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 모인 통장이에요. 어머니께서 주신 돈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다시 의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도 차곡차곡 모아서 꼭 갚을게요. 저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너희가 함께 써라. 이겨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이 있어요. 며느리는 상자를 제게 건넸고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죠. 상자 안에는 곱게 담긴 미숫가루가 있었어요. 색깔도 곱고 향긋한 곡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건 너가 만든 거니? 네,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주셨던 미숫가루처럼 정성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잘 만들었는지 맛을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끝으로 미숫가루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어요. 상자 안에 담긴 미숫가루는 정말 곱디고 왔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고소한 곡식 향이 코끝을 스치며 입안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먹어보지 않아도 이미 그 맛이 느껴지는 듯했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은정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팔짱을 꼈어요. 며느리의 팔에서 은은하게 곡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단순한 곡식의 냄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정성을 들인 사람의 따스한 향처럼 느껴졌어요. 은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 곁에 있어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었어요.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길은 참 따뜻했죠.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에게 정성을 나누고 마음을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